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고요. 과거에 이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좀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필요가진 분이다. 여러분들이 추천이 계셨습니다. 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요. 15년 전에 이른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아 게이트의 또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인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신정아 게이트 당시에 또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인사가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연들이 주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초창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너무 특정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냐, 자유를 강조하고 또 이명박 정부에 몸에 담았던 인사들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다양성 차원에서 지금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한덕수 총리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있게 되는 변양균 고문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실용적인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대거 좀 영입하려고 하는 그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느 진영이든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의외인 거죠. 이제 본인이 수사했었고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소환이 됐었어요. 뭐 때문에 소환이 됐냐면 김건희에서 학력 경력 위조 때 어쨌든 본인은 이 신정아 씨를 구속시켰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속됐던 사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 15년 만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 수사를 했던 분을 직접 이렇게 발탁한다. 좀 의외인 거거든요. 근데 또 검사다운 일이에요. 검사들이 대부분 보면 본인을 수사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구속도 시키고 이러다가 또 형님하고 동생하고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니까 그런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어봤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근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나 고문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내각에 있거나 대통령실에 있으면 역할이 분명한데 고문 자문위원 역할이라는 건 한번 어떤 얘기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냥 조언해주는 정도라서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야기인데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시 북송 결정에 대한 입장 그리고 견해차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야 각 당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두 사람의 그런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제법 전문가도 오셨고 인권법 전문가도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헌법상으로 뭐가 문제인지 국제법에 어디가 위반된 건지 또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납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로우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예, 들으신 그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북송을 했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두 분의 판단 역시 첨예하게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벌써 며칠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뉴스여서 아마 보시는 국민들도 피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지난날 있었던 사실들이 이렇게 변치가 않는다는 것이고 많은 의구심들이 남아있는 지점들이 있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했던 주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고 국가,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나 집착하고 신경을 쓴 나머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닌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16명을 살해하고 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기이할 정도로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날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북으로 급하게 송환했던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증폭되고 있는 사건이라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뭐 금리도 오르죠, 물가도 오르죠. 사실은 뭐 환율도 뭐 주가도 폭락하죠. 뭐 하나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보수라든지 아니면 극우 지지자들은 아마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 좀 뒷조사 좀 해라 이런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혜원 정보위원장 이런 사람 받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위험하다 이랬거든요. 김무성 당시 저기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 잘 보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다 정보를 판단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지난번에도 서해 피격 사건 때도 SI 정보 공개해라.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부로 넘어갈 의사가 없었냐 이거 중요한 거지만 지금 핵심 문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16명 죽은 게 맞느냐. 그다음에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거든요. 거기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어디 나오냐면 합동신문 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군, 뭐 기무사, 경찰 다 모여가지고 합동신문을 하거든요. 그럼 조사를 한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필 진술을 씁니다. 그걸 공개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대체 보면 분리해서 두 분을 분리해서 신문했는데도 다 살인한 거 맞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서로 고문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나는 기순할 생각이 없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유리한 것만 공개하는 것 같아요. 사진은. 그럼 그 진술 조사랑 신문 조사 공개해라. 왜냐하면 그걸 근거로 이혜원 정보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김무성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건 공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심판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여야의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은 너무나 첨예하게 엇갈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과연 어떻게 내야 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째 이 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또 피로감을 느낄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신북풍 색깔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른바 북풍, 북한 몰아가기로 정치 프레임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서해 공무원에 대한 피격 사건의 월북자 낙인 찍기 문제는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꺼내면서 마찬가지로 강제 북송 문제도 함께 맞물려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국에 대한 정세 반격을 위해서 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일을 너무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다 보면 국가에서 필요해서 국민들께 함께 보여줘야 될 많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국민의힘이 다루는 제일 영순위처럼 비춰지는 순간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 날의 진실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이제 정부를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좀 시간과 시차를 두고 분명하게 국민 앞에 이 인권을 무시한 어떤 결정들이 정치적, 정무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좀 정리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이제 국정원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서 서훈 원장을 고발한 상태고 또 검찰도 뭐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고 이 앞으로의 이 수사가 좀 어디까지 향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수사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바로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분 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통일부는 사진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해경이라든지 여기도 지난 정부 증거 똑같은데 결론은 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도 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 내려놓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뭐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짜진 각본대로 가자 이 얘기로 보이고 안 보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 할 줄 아는 게 전 정부 뒷조사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문제도 하필이면 무슨 뭐 재벌 부패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북한 문제. 예전에도 보면 항상 북한 문제에 집중해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 제한 접근권이 있어요.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정원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자들에도 나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료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거든요. 법원에서 내라 해도 내지도 않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프레임 짜놓은 안에서 그 가진 정보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보기에 뭐 검찰 수사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이제 대외적으로 뭐 여론몰이를 할 거냐,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기소할 때 터뜨릴 거냐 그 문제만 남아 있지 결론은 어느 정도 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견해도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국제 인권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강제 북송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해당 당시 북송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현직 국정원에 있는 직원이 그 당시에 사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죠. 사건에 대한 내용들, 진실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을 무리하게 16명을 살해하고 어떤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보내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정당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지난 2017년 정권을 잡고 나서 적폐청산, TF 그리고 거의 모든 부처에 이르기에 전 정권의 잘못된 얘기들을 끌어내고 전 대통령이 아닌 전 대통령까지 수사에 나섰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할지 잘 알 겁니다.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수사들이 이어지는지를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와 비교해서 긍정평가가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될 정도로 이 하락세가 꽤 눈에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락세가 시작되던 초창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서도 여론에 귀는 기울이겠다라고 몹시 좀 신경이 쓰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진일보 한 거죠. 국민들 여론을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어요. 다 데드크로스 이루어졌고 오히려 3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이 선이거든요. 어떤 거는 거의 더블 스코어 긍부정 차이가 나오고 있어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에 뭐 광우병 때문에 좀 그랬지만 그건 약간 예외적인 외생 변수였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홍보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얘기하지 뭐 지금 대부분 보면 인사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경험 문제, 요걸 1, 2, 3위로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서해에서의 피격 사건 문제라든지 북송 문제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 문제라든지 문제점을 해석하는 그럼 인사를 좀 제대로 한다든지 경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기용하겠다든지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와 지금 정권에서 핵심으로 지금 어찌 보면 갖고 있는 아젠다가 안 맞다. 아무리 그럼 이런 수사나 이런 걸 포커스로 잡고 있으면 경제정책 회의 아무리 하고 해도 전혀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뉴스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중점으로 둘 거냐 그걸 가져야 되는데 자꾸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 되면 아마 20대도 나올 것 같은데 점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다시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꽤 깊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우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일단은 뭐 외부 환경 요인,
변명이 아니라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에 따라서 지지율이 같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들, 이런 어려운 위기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뉴스 현안들이 다양하게 섞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로 수렴되는 메시지가 잘 안 나오는 게 저는 문제의 한 발단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날 작년 이맘때쯤부터 시작돼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도 구성하고 그 당시 선거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 냈던 메시지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예. 그 10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구조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하고 난 지 취임하고 한 2달 정도가 지나게 되는데요. 남은 40여일의 기간 동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게다가 경제에 이 태풍 같은 폭풍이 오고 있는 때에는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줄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 때도 그렇고 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오게 됐을 때도 첫 번째가 소통의 방점이었고 두 번째는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우리끼리 정치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관합동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집중되는 용산 시대를 열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미래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초창기 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희망을 가졌던 부분들이 집중을 강하게 하고 당내의 권력 투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 좋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뉴스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수 있도록 지금은 당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 모두가 다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야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것을 협상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행안위, 과방위, 새로운 발목을 잡는 요소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먼저 목소리 듣고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일괄 타결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약속을 깨고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을 생방송에서 중계하다시피 해서 상호 신뢰마저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오로지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만 충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원구성 시한으로 합의한 것이 이제 재헌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까지는 안개 속인 모습인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그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감정 싸움으로 지금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글쎄요, 정해진 기간 안에 과연 타결 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재헌절 때 원구성 안 되고 국회에서 못한다면 행사 못한다면 굉장히 이제 아마 보기 민망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사실은 좀 의문인 게요. 여당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법사위를 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하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지지자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법사위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개특위도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동수로 하되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당이 좀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법사위와 다른 모든 위원회와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법사위 자체도 위원회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법사위를 양보했으면 제 보기에 다른 상임위 배분에서는 여당이 양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급한 민생 문제들에서는 여당이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야당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요. 그거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검찰이 박지원, 서훈 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분들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그 탈북 공무원, 공무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북송 문제에도 어느 정도 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든 아니면 참고인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수사를 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검찰이 지금 출국 금지를 통해서 조치했다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국회 이 상임위 얘기 그리고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행안위랑 과방위, 그러니까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이른바 경찰과에 관련된 얘기일 거고 과방위는 권성동 대표 겸 원내대표가 방송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뭐 언론 노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과방위도 국회 공전 상황에 하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7월 17일 재헌절 절에 신속하게 원구성 합의를 끝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방위 그리고 행안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장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걸고 있고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 집권하게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론 장악을 막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비춰지는데요. 지난날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의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장 한 명을 가지고 이 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지만 그 적은 의석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의 원내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지점 하나는 지난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시키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불란하게 법안들을 다 처리 통과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법과 제도 질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서 어느 정도 위원장에 대해서 일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아서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법사위 문제도 풀어낸 만큼 이 과방이든 행안이든 의견을 조율하면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하면요. 서울시의원에서 이제 국민의힘 다 수상됐어요.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뭐 TBS 만드는 그 근거 설치 없애는 조례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하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자꾸 안 하신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하는 거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딱 알고 다 수상되자마자 첫 번째 아니 뭐 어려운 뭐 부동산 문제나 뭐 민생 문제 아니에요. TBS 이거 어떻게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 바로 없애는 조례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눈에 뻔한 거죠. 뭐. 의석수로 근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전혀 그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의석수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할 수 있는 시도는 할 권한도 거예요. 없거니와 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켜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 대하게 될지 아마도 많은 판단이 집권 있을 것 여당이 같습니다. 그런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맡아서 어쨌든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장악 시도를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오늘 입장이 내놨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 이어서 각 당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로 취임을 한 지 100일째가 됐더라고요. 그야말로 내일입니다. 예. 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100일인데 네. 특히 이준석 대표 징계 후에 새 지도부 체제를 놓고 장제원 의원과 좀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오찬 회동으로 그 좀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뭐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갈등이 봉합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밖에 있는 많은 언론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뭔가 갈등 국면이 촉발된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예. 그런 보도에는 또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찬을 가지면서 그런 갈등 국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또 얘기에 나서지 않습니까?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지난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의기투합해서 모였던 7월 말 국민 캠프의 결성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곳 연합뉴스 TV와 가까이 있는 이 이마빌딩에서 모여서 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예. 두 정치인이 의기투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공한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모였던 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 국면에 대한 의심 그리고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오늘의 오찬을 기점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나오지 않도록 이야기 잘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SNS는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좀 약간 이 대표를 고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다소 높은 수치가 이 대표를 향해 나왔는데요. 일단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겠지만 이걸 대놓고선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론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형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조용히 칩거하면서 전국을 돌고 본인과 혹시 생각이 같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 소통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또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국민들께 알 수 있게 올리는 거거든요. 일단 자숙의 시기를 갖기로 했으면 이런 SNS는 당분간 좀 중단하면서 자숙하고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건 결국 본인에 대한 성상납 의혹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분간은 자숙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지막 일인 17일에 아마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당권 주자들은 지금 또 공천권 내려놓기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친이 이재명계, 뭐 비이재명계 좀 대립구도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립구도가 있는 예. 거니까 아니면 좀 전당대회 흥행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다 어드명이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뭐 저희들이 룰로 보면은 대의원 당원 비중이 높거든요. 여론조사보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도 있지만 당내 여론조사는 또 압도적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도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다른 주자들 다 합쳐서 단위로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차차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예를 들어서 원사이드로 가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팽팽하게 가야 치열하게 논쟁도 되고 그게 또 상대방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해보나 마나냐 게임 아니냐라는 거 있어서 오히려 뭐 컷오프 누가 통과하느냐 당대표 이제 3명이거든요. 2명을 누가 통과하느냐 그다음에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고 있어서 근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 좀 치열하게 좀 당내 혁신 문제라든지 앞으로 문제가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